네, 방금 전 전반부 강의 때 김종우 교수님께서 저희 한의학 상담 워크북 2의 전반적인 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션 1, 1회기 때 진행되는 어떤 개인의 기질, 성격, 체질, 그리고 주변 환경,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요약을, 제 나름대로 요약을 하자면은, 이 한의학 상담 워크북 2의 핵심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격, 체질, 이런 특성들을 이해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 또는 반대로 이제 그러한 특성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취약성들을 풍부하게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건강한 삶을 이끌어 나가는데 이 워크북 2의 어떤 목표,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회기 때는 그 기질 성격 체질 탐색을 위한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 이런 그 상담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회기는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인데 앞에서 개인의 그 특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였다면은 이것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객관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더 신뢰롭고 타당한 방식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제가 준비한 부분 목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한의학 상담 2에서 활용하게 될 두 번째 세션에서 활용하게 될 평가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평가 도구를 선정하게 된 그 목적이 있겠죠. 결국에는 이 한의학 상담의 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평가 도구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준비한 5가지 평가 도구들을 각각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 각각의 도구들이 한의학 상담 2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적용될 수 있을지 제 간단한 생각을 정리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는 한의학 상담 2 평가 도구의 목적입니다. 이 상담에 활용되는 평가 도구 왜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인데, 세 가지 정도로 그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상담의 시작과 종결을 판단해 돕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실제 상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면은 뭐 변화의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그런 치료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돕기 위한 목표로서 이 평가 도구를 활용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평가 도구의 결과 자체가 그 자체로 어떤 상담의 진척도와는 관련 없이 그 자체로 상담의 주제, 재료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후에 소개해드릴 이제 저희가 개발한 초진단적 신규 한의평가 도구라던가 통합적 활력 척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척도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척도에 응답하겠죠. 응답하게 되면서 점수가 나타나게 될 텐데 그 점수가 어떤 긍정 또는 부정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척도의 경우에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이 상담의 시작과 종결의 판단에 돕는 어떤 근거, 지표로 활용될 수 있기도 하고 또는 치료 과정, 치료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울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주관적으로는 우울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주관적인 평가든 또는 객관적인 평가든 간에 뭐 그것이 점수로 따졌을 때 높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이 환자를 정말 상담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점수가 정답이 되진 않겠지만 임상가의 판단에 근거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평가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이 환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해야 될지 그 시작에 대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충분히 개선되었다면 이 상담을 이제는 끝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종결의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것과는 다르게 평가 도구 자체가 상담의 재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도 소개를 드리겠지만 질병 표상 도구라던가 익숙하실 겁니다. 기지 성격 검사, TCI라고 하는 검사들, 그리고 이제 SPQ라고 불리는 사상 성격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 척도들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척도랑은 다르게 사실 어떤 그 검사 결과 그 자체가 어떤 긍정, 부정의 방향성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라고 하는 것도 특히 기질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이 타고난 그런 본성 그런 것이지 그 자체가 좋다, 나쁘다라는 어떤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에 따라서 어떠한 스트레스에 처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반응 양상 같은 것들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 장면에서 내 기질을 파악하는 것이 이후에 상담의 주제를 세운다거나 방향성을 세우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상담의 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평가 도구를 활용한다. 이렇게 세 번째 목적도 존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워크북 2에서 활용되는 이 도구들의 특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은 먼저 첫 번째, 일반 다른 뭐 상담과는 다르게 한의학 상담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저희 한의학적인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는 도구여야 할 겁니다. 한의학의 그 관점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뭐 심신의학이라고 하는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죠. 개인의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사회 이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심신의학의 그런 성격을 분명히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신장애 스펙트럼 관점에 대해서도 앞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 체질, 성격, 기질, 그리고 주변의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증상의 변화, 양상이 역동적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사건에 직면했을 때 가장 가설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먼저 예상되는 반응이 이제 분노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분노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불안, 갈등 상황이겠죠. 그 갈등이 지속되다 보면은 역시나 그 일반적인 증후군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개인이 자원이 결국에는 소진되게 됩니다. 탈진, 우울의 단계에 빠질 수도 있고 그것이 더 만성화가 되면은 이제는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정신장애 스펙트럼 관점은 기존 DSM의 그 범주적 진단과는 좀 다르게 똑같이 우울 환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질병 과정에 따라서 분노가 나타날 수도 있고, 불안이 나타날 수도 있고, 우울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신체적인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도 있는 그 증상이 이제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그 관점, 철학을 가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한의학적 관점을 반영하는 도구가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음양 이론도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워크북 2에서 활용되는 평가 도구의 두 번째 특징은 당연히 어쨌든 임상 장면에서 쓰여야 되기 때문에 타당하고 신뢰도가 있는 검증된 도구를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실은 제일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 아무리 타당한 도구라고 할지라도 실제 임상 장면에서 사용하기 불편하면은 활용하기가 분명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편성과 그리고 해석 가능성 두 가지를 고려했는데 간편성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얼마나 쉽게 이 검사를 할 수 있느냐 그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대표적인 게 문항의 개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해석 가능성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설명력이겠죠. 아무리 이제 간편하게 활용할 수, 그러니까 1분 만에 응답할 수 있는 아주 짧은 검사라고 할지라도 그 검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설명력이 별로 없다면은 이 도구를 하는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이제 MMPI 같은 검사도 사실은 이게 몇백 문항, 단축형도 정말 몇백 문항이 되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도구인데 그것이 활용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한 프로파일에 대한 해석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이제 임상에서 활용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 상담 2에서 활용되는 평가 도구의 특징 세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이후에 소개해드릴 평가 도구들은 이 세 가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후에 소개해드릴 다섯 가지 도구 이외에도 이러한 어떤 특성
그리고 한의학 상담의 목표에 부합하는 도구라면은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한의학 정신건강센터에서 연구하고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출연한 5가지 도구들을 지금부터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질병 표상 도구입니다. 이 도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한의학 정신건강센터와 그 덕성여대 심리학과가 함께 이제 개발하고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김종우 교수님께서도 조금 소개해 주셨던 내용과 좀 겹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호소하는 증상, 그 증상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표로 정리된 것들이 있었죠. 내재적인 요인 때문인지 아니면 스트레스, 환경적인 요인 때문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병 포상 도구의 목적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파악하고 그 증상의 주관적인 원인을 지각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임상가와 환자 간의 치료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나아가서 환자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임상가가 치료 계획을 최종적으로 임상가가 결정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도구가 바로 이 IRI 질병 표상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학 상담 장면에서도 이제 활용된다면은 환자 중심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면담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이죠. 1대1 방구조화된 면담 형태로 진행이 되고, 환자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되 임상가가 최종 판단을 해서 치료 계획, 한의학 상담의 상담 목표, 이것을 설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조금 보여드리면은, 먼저 현재 증상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환자가 호소하는 주호소를 파악하는 게 이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앞에서 보았던 그 표랑 약간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호소하는 증상에 대해서 어떤 것이 그 원인이 되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게 되고 환자는 그 원인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인식한 것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는 내적인 요인, 앞에서 얘기했던 기질, 성격, 체질, 유전,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지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체력이나 뭐 신체 문제 같은 신체적인 요인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아픈 것이다. 이렇게 지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외에도 대인관계 요인, 뭐 환경적인 요인인 거겠죠. 이거 외상 사건, 그리고 과로 요인, 급성의 어떤 스트레스 요인 때문에 나타난 것일 수도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타 요인에 의해서 증상이 발생했고, 그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는 그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께서는 각각의 원인 지각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로 이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원인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울한 원인은 내 기질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한 뭐 절반 정도 50%될 수도 있겠죠. 근데 나머지 50%는 다른 요인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지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는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퍼센테이지로 한번 그려보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질병 증상을 파악하고 증상을 어떤 원인 때문에 나타나는지 파악한 다음에 임상과의 면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치료 계획을 탐색하게 됩니다. 치료자는 이 상담의 목표를 구체화하는 데 근거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의학 상담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좀 이제 가설적인 것을 좀 소개해 드리면은 환자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질병 원인 지각에 기반해서 한의학 상담의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똑같이 뭐 우울하거나 화병 때문에 이제 방문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똑같은 화병의 증상을 호소하긴 하지만 그 화병 증상에 대해서 내 어떤 문제 때문에 이 화병이 나타나는 것인지 그 질병 원인에 대한 지각이 환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기질이나 성격 때문에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아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상담의 목표를 기질이나 성격을 변화하는 것을 어떤 상담의 목표로 세워볼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 기질과 성격을 변화하는 것이 뭐 당장 쉽지 않다. 그렇다면은 그런 기질 성격을 수용하는 것을 상담의 목표로 삼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이런 기질 성격의 문제랑은 별개로 지금 당장 내가
대인관계 문제라든지 뭐 급성 스트레스가 너무 급격하게 찾아와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화가 나고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지각하는 경우에는 상담의 방향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어떻게 보면 행동주의적 관점을 치료 상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런 방식으로 이 질병표상 도구가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의사가 단순히 이제 독단적으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원하는 방향의 어떤 협력적 치료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도구로는 이제 기지 성격 검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TCI는 신경 생물학적 구조를 반영하는 서로 독립적인 네 가지 기질을 평가하고요. 기질에 대한 평가가 어떤 긍부정의 방향성이 없다면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성격 차원도 평가를 하는데 이 성격 같은 경우는 이제 점수가 높을수록 기능적인 성격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성격은 좀 긍부정이 나뉘게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자가보고식 5점 리커트 척도이고 원본은 240문항, 단축형은 140문항.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간편성과는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검사가 가지고 있는 설명력일 겁니다. 해석 가능성과 간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것이 쓰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물론 이제 개인의 한의원 병원 장면에서는 취사 선택을 당연히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기질 같은 경우는 크게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극추구, 위험 회피, 사회적 민감성, 인내력 이렇게 되어 있고 성격은 자율성, 연대감, 자기 초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러한 도구들을 어떻게 한의학 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일 겁니다. 이 워크북 2의 목표가 시작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격, 체질 이런 특성들을 파악하고 그 파악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건강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결국 시작점이 이 기질과 성격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격이 무엇인지 이제 명료하는 게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시작 지점에서 이 TCI가 활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사실 이것보다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사상 성격 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 사상 성격 검사는 TCI랑 비슷하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리 심리적 특성의 기초에서 이것을 양 이론에 근거해서 이제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그게 세 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이 되는데 행동 차원, 그 인지 차원, 정서 차원,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몸과 마음의 경험을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했던 것이고요. 각각의 차원에서 음과 양으로 구분해서 이 성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학 상담 2에서 추구하는 기질, 성격, 체질을 어떤 객관적으로, 좀 더 객관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신뢰롭고 타당하게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SPQ 평가 방법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은 총 4점 리커트 자가보고식 척도 있고 20문항으로 짧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원점수가 나오게 될 텐데 그것도 이제 백분위 점수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분위 점수로 변환했을 때 상위 30%에 해당하는 사람은 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반대로 하위 30%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음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행동 차원과 인지 차원, 정서 차원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이 되는데 각각의 차원이 음인과 양인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 차원에서 양적인 성격을 갖는 사람들은 외향적이고 사교적이고 좀 더 타인과 협조적인 그런 성격을 보이는 반면에 좀 더 음적인 행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성적이고 사교적이지 않고 조금 독립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칫 이 그 언어적인 표현이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긴 한데 사실 이 자체가 긍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지 차원에서도 이제 양인과 음인이 구분이 됩니다. 인지 차원에서 양적인 사람들은 좀 더 시야가 넓고 뭔가 좀 창의적인 호기심이 많은 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반면 음적인 사람들은 좀 꼼꼼하고 약간 공무원의 성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떤 세심한 그런 좀,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서적인 차원에서도 양과 음이 나뉘게 되고, 양적인 정서의 경우에는 타인에게 좀 쉽게 공감하는 사람, 좀 더 감성적인 사람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음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좀 더 평온하고 차분한 어떤 감정적인 표현을 두드러지게 하지 않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의 성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를 좀 가져와 봤는데, 실제로 이 SPQ 검사지를 실시한 다음에 온라인 채점하는 그런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이 검사는 이제 유료 검사고요. 어쨌든 채점해서 온라인에 그 점수를 입력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원점수가 나타나게 되고 그 원점수를 그 대규모 표본에 입각해서 백분위 점수를 산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은 전체 점수에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상위 30%는 양인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차원이 있죠. D는 행동, C는 인지, E는 정서에 해당하는데 행동, 인지, 정서 각각에 대해서 모두 상위 30%에 해당하는 양인의 그 성향을 보인다는 것을 이 프로파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백분위 점수를 환산했을 때 상위 30%도 아니고 하위 30%도 아닌 딱 중앙 절반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행동, 인지, 정서 모두 이제 평인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프로파일은 전체 점수에서도 음의 성격을 보이고 하위 점수 각각에 대해서도 음에 해당하는 그런 프로파일을 보인다고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이제 뭐 단순하게 이렇게 양양양, 이렇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은 정말 다양한 프로파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총점을 가지고 보면은 어떤 양인에 해당되긴 하지만 이 세부 프로파일로 봤을 때는 행동 차원에서 이제 음인에 해당하는 좀 더 소극적인 내향적인 성향을 보이는 반면에 인지나 정서에서는 좀 더 확산되는 그런 성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과 또 다른 프로파일로는 이제 전체 점수에서는 평인에 해당하고, 네, 이렇게 행동에서는 평인, 인지에서는 음인, 정서에서는 양인. 어떻게 보면은 일관성이 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을 이제 차원적으로 보여준다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프로파일이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검사 도구를 한의학 상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일 겁니다. 앞에서 TCI의 활용 방안과 사실 유사하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격을 상담 장면에서 보다 명료화하는, 정량화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동, 인지, 정서 차원에서 음양 성격을 다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한의학 상담 2의 주요 주제가 결국 기질, 성격, 체질 이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SPQ가 상담의 가장 초반부 때, 분명히 이제 나에 대한 알을 도와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프로파일 자체를 좀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담의 주제를 좀 더 풍성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PQ 프로파일 자체가 병리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후속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프로파일 자체가 병리를 의미하진 않지만, 이 프로파일 자체가 분명히 상담 주제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두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 예시는 이겁니다. 이제 똑같은 화병으로 진단된 환자라고 할지라도, 앞에서 소개했던 SPQ 검사 결과에 따라서 보면은 음인에 해당하는 화병 환자들도 있고 양인에 해당하는 화병 환자들도 있고 그 비율이 사실 정말 1대1 정도로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요한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음양 성격 유형에 따라서 분노 표현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것은 실제 저희가 수행했던 임상 연구 결과를 좀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화병 환자라고 할지라도 총점 전체적인 수준에서 이제 양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분노를 외연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이제 음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분노를 조절하고 좀 내면화하는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게 똑같은 화병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성격 유형이 양인이냐,
음인이냐에 따라서 분노 표현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이고, 이 분노 표현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은 실제 상담에서 상담 목표를 세우거나 어떤 뭐 상담을 진행할 때 그 방향성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그냥 이제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면은 이쪽 인이라고 된 게 음이고 이게 양이죠. 음인과 양인 둘 다 이제 화병으로 진단된 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이제 이제 양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음인에 해당하는 사람보다 이제 스탁시 아웃이 분노 표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바깥으로 표현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실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분노 조절 같은 경우에는 음인의 경우가 양인의 경우보다 더 높다는 것. 그러니까 분노를 좀 안으로 쌓아두거나 조절하는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양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제로 해서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시는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동일한 화병 환자라고 할지라도 하위 척도별로 나타나는 음양의 성격 유형에 따라서 증상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행동 차원에서 양인인 경우는 음인에 비해서 좀 더 높은 심리적,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었고 인지 차원에서는 반대로 이 프로파일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입니다. 음인이 양인보다 오히려 더 높은 심리적, 신체적 증상을 호소했다는 것이죠. 이것도 실제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물론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또 중요한 이슈가 되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행동 차원에서 양인인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거나 표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증상 점수가 좀 더 높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인지 차원에서 보면은 음인에 해당하는 경우들은 앞에서 이제 예시를 드렸던 것처럼 꼼꼼하고 세밀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병리적인 형태로 드러나게 되면은 이제 우울의 그 대표적인 원인 뭐 반추 이런 병리적인 역기능적인 사고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는 이제 SPQ 프로파일 자체가 병리를 의미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은 후속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제 완벽하게 검증된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 초진단적 신규 한의 평가 도구입니다. 이 도구 같은 경우도 이제 덕성여대 심리학과와 함께 개발 중에 있는 도구입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세 가지 그 이제 질병표상 도구, 기질성격 척도, 사상성격 검사 이것들 같은 경우는 상담을 주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던 평가 도구였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격을 이해하고 좀 더 치료 상담의 목표를 구체화하는 데 활용되기 위한 도구들이었다면은 뒤에서 소개해드릴 네 번째, 다섯 번째 평가도 같은 경우는 실제 이 증상이 호전되는지 이 치료 기전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도구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정신장애 스펙트럼 관점을 소개했었죠. 이 초진단적 신규한의 평가가 이 정신장애 스펙트럼 관점을 반영하고자 하는 이제 증상평가 도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하자면은 똑같은 질병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축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가설적인 모형이고요. 네, 어쨌든 이 검사 도구는 두 가지 하위 척도, 심리적 증상 척도와 신체적 증상 척도로 나뉘게 되는데 또 각각의 척도가 또 다른 이제 하위 척도로 구분이 됩니다. 심리적 증상 같은 경우는 불안,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렇게 하위 척도가 구성됐는데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이 정신장애 스펙트럼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가설적인 모형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그 스펙트럼이 이 증상의 스펙트럼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그러니까 분노, 불안, 우울이 있지, 뭐 불안, 분노, 우울이 있지. 이것들은 이제 후속 연구를 통해서 이제 모형이 좀 더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도구의 핵심은 이런 스펙트럼 관점에서 개인의 증상을 이제 평가하는 도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 척도를 어떻게 우리 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정신장애 스펙트럼 관점에서 환자가 지금 질병의 어떤 위치에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시를 드리자면은 이 밑에 있는 그림이 이제 막 이제 거의 이론, 뭐 법칙에 가깝다고 이렇게 약간 가정을 했을 때 보면은 개인이 이 평가 도구를 통해서 나타난 검사 결과가 분노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스트레스에 대한 그 초기 단계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반대로 이제 다른 척도들보다도 신체적 증상에 해당하는 그 점수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좀 더 만성화된 단계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임상가의 전문성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지만 이런 검사 도구를 하는 이유는 근거 자료 중 하나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개인이 질병의 어떤 단계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치료 계획, 그러니까 상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겁니다.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도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라고 임상가가 판단을 하신다면은 당연히 한의학적 상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상담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정도로 만성화가 되었거나 아니면 정말 증상이 심각하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침이나 한약 같은 그런 처방, 한의 중재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또는 상담과 침, 한약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제 한약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상담 목표를 설정하고 변경하는데 이 도구 결과가 이제 또 활용될 수도 있겠죠. 분노, 불안, 우울, 신체화 이 중에서 어떤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상담 방향을 분노를 조절하는데 좀 포커싱을 둘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증상을 다루는데 포커싱을 둘 것인지 또는 그런 구분이 없이 모두가 이제 중요하게 다뤄질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그런 방식으로 이러한 평가 도구의 검사 결과들이 한의학 상담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통합적 활력 척도입니다. 이 척도의 특징은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기라고 하는 그 개념, 그런 것들을 이제 심리학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나 기공 같은 한의 중재의 이제 효과, 그리고 치료 기전, 한의학의 그 가장 대표적인 치료 기전, 뭐 기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가보고시 5점 리커트 척도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 하위 척도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물론 활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정의들이 존재하겠지만, 이제 심리학적 관점에서 조작적 정의를 내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신체적 활력 같은 경우는 개인이 충분히 이완된 상태일 때, 그때 경험하게 되는 긍정적인 신체적 경험을 신체적 활력이라고 보았던 것이고, 심리적 활력 같은 경우는 이제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상태로서 삶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보이고 재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상태, 그런 어떤 상태를 심리적 활력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개발된 검사 도구이고요.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체적 활력이 이제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11번 문항이 영문항으로 이제 채점이 되고요. 나머지 11문항은 심리적 활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 활력의 어떤 세부적인 문항들을 보시면은, 이제 대표적인 게 몸에 힘이 넘친다. 뭐 잠에서 깨어날 때 개운하다라는 이런 수면과 관련된 그런 지표가 있기도 하고 가슴이 막히거나 막힘없이 시원하다 같은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두한조결의 그런 컨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연속 외출에도 힘이 넘친다. 뭐 30분 이상 걷거나 서 있어도 지치지 않는다 같은 신체 생리적인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휴식한 상태에서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신체적인 기능에 대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이제 몸에 결리는 부위가 없다는 것 같은 이런 통증과 관련된 그 문항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리적 활력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재미, 삶에 대한 관심, 적극성, 뭐 삶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 이 통합적 활력 척도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래에 해당하는 게 신체적 활력이고 위에 해당하는 게 심리적 활력인데 중요한 것은 이 신체적 활력,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휴식된 상태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충분히 쉰 다음에
그로써 얻게 된 에너지를 일상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심리적 활력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체적 활력과 심리적 활력 단독으로 성립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밤낮이 구분되고, 밤에는 쉬고, 낮에는 활동을 하는 것처럼, 이 통합적 활력적도 비슷한 컨셉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충분히 이완하고 휴식함으로써 내가 낮에 활동할 에너지를 충분히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충분히 잘 휴식한 다음에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능적으로, 적응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쉬고 잘 활동하는 그 상태가 선순환의 관계에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통합적 활력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척도들을 어떻게 환의학 상담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한의학 상담의 치료 과정을 평가, 관찰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이 상담의 목표에 따라서는 활력이라고 하는 게 주요 지표가 되지 못하고 또는 우울이 주요 지표로 떠오를 수도 있고 또는 불안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불안을 실제로 측정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화병 척도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한의학의 치료 기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력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활력, 뭐 또는 자생력이라고 하는 것 다양하게 이제 표현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신체적, 심리적으로 가용한 에너지 자원을 충분히 회복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또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개념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 심리학에서는 뭐 회복 탄력성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설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도 그 상담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이 이제 어떤 물질적 지표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심리학적 관점에서 좀 더 합리적인 논리적인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로 소개를 드리고 이제 구체적인 뭐 참고 문헌은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